구부 제1장. 걱정의 70%는 돈 문제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 책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한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부수적인 도움을 위해 책과 팸플릿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수는 있다. 레이디스 홈 저널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금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다. 갤럽폴의 설립자인 조지 갤럽은 연구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10% 증가한 수입을 얻는다면 더는 재정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예산 전문가이자 뉴욕의 워너메이커와 짐벨스에서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엘시 스테이플런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개인 자문으로 수년을 일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우려 했었다. 그녀는 다양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는 1년에 $1000도 벌지 못하는 직군부터 연봉이 $10,000가 되는 회사 경영인도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더 많은 수입이 재정적 근심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지출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두통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문장에서 코웃음을 쳤을 수도 있다. 당신이 또다시 코웃음을 치기 전에 스테이플런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을 가리켰다. 그녀가 당신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당신의 여동생과 사촌들과 같은 당신이 방금 떠올린 여러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생각하면 된다. 많은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카네기라는 작자에게 내 일주일치 급여를 쥐어주고 내가 가진 청구서와 빚을 처리해보라고 하고 싶군. 내 처지가 되어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을 텐데. 나 역시 경제적 문제를 경험해 보았다. 나는 미주리주 옥수수 농장과 건초 헛간에서 매일 10시간의 극한 신체 노동을 하며 살았고 육체적 탈진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그 노동을 하면서 나는 1시간에 $1는커녕 50센트도 아닌 10센트도 받지 못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서 고작 5센트를 받았을 뿐이었다. 화장실이 없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침실에서 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5센트를 아끼기 위해 밑창에 구멍이 뚫린 신발을 신고 헝겊 조각을 덧댄 바지를 입고 먼 거리를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싼 음식을 고르는 기분도 다림질을 맡길 여유가 없어. 정장 바지를 매트리스 아래에 깔고 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는 10센트나 25센트 동전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지도 못하는 날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빚과 경제적 걱정을 피하고자 큰 기업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돈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의 좋은 친구이며 이 책을 맡을 출판사의 편집장인 레온 심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 신기할 정도로 무지한 부분을 두고 이런 지적을 했다. 그가 아는 어느 한 격리 직원은 회사의 재정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귀재이지만 개인적인 재정 문제에서는 형편없는 실적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금요일 정오에 급여를 받았다고 치자. 그는 그날 길을 걷다 한 상점의 쇼윈도에 걸려있는 코트를 보고 반해버려 통장에서 머지않아 빠져나갈 집세, 전기세와 같은 고정 지출에 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코트 값을 결제하는 것이다. 그는 주머니 속의 현금만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한순간의 기분에 따라 경영된다면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돈에 관해서는 당신이 사업의 주체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돈으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돈 관리 원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예상과 계획을 짜야 할까? 여기 11가지 규칙이 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라. 아놀드 베넷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런던에서 처음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는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6펜스를 지출할 때마다 가계부를 썼다. 그가 과연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마음에 든 나머지 세계가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가계부를 썼다. 존 록펠러 역시 회계장부를 지니고 다녔다. 그는 취침 전 기도를 올리기 전에 동전 한 푼도 잊지 않고 지출을 기록했다. 당신과 나 역시 공책을 꺼내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해야 한다. 평생 그래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예산 전문가들은 최소 한 개월에서 가능하다면 3개월 정도 동전 한 입도 빼먹지 않고 자세히 가계부를 쓸 것을 권장한다. 그리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0.1%에 속한다. 스테이플러는 남자든 여자든 종이 위에 지출 내역을 적어보라고 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요? 하고 놀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돈이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걸 좀처럼 믿지 못한다. 당신도 그러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필요에 꼭 맞는 예산을 짜라. 스테이플러는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조건의 집에 살며 똑같은 자녀의 수를 가졌으며 똑같은 수입을 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예산은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왜냐? 그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은 개인에 맞추어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삶의 기쁨을 쥐어짜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예산은 물질적 보증이라는 개념을 선물한다. 대다수의 경우 물질적 보증은 곧 감정적 보증과 함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예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앞서 말했듯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인구가 2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가족, 복지기관이 마련되어 있기에 재정 문제에 관해 무료 자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기관들은 당신의 수입에 맞는 예산을 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현명한 소비를 배워라. 이는 곧 가진 돈의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다. 모든 큰 회사들은 전문 구매자나 구매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계획한다. 여러분도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왜 똑같이 하지 않는가? 수입이 늘었다고 두통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 스테이플러는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예산은 연간 5,000달러를 버는 가족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가족들이 5,000달러를 버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가도 5,000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소비가 폭발하게 됩니다.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곽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새로운 가구와 옷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 통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많아진 수익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전보다 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더 행복할까? 적은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톡촉장이 쌓인 우편함과 문 앞에 줄을 선 빚쟁이들을 상대하는 것 가운데 말이다.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신용을 구축해라. 당신이 비상 상황에 있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생명보험 서류, 채권과 예금 증서가 곧 지갑이 되어줄 것이다. 이때 보험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두어야 한다. 이는 곧 보험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여부를 의미한다. 일부 보험은 기간제 보험이라고 하여 예금이 아닌 특정 기간에 한하여 당신을 보호해줄 뿐이다. 이 경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보험사에 문의하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돈이 필요할 시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정을 확인하라. 자, 이번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이나 보유한 채권이 없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당신에게 집이나 차 또는 다른 담보물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은행이다. 이 나라의 은행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관리된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평판이 있다. 은행이 부여할 수 있는 이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들은 당신과 공정하게 거래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재정적 문제가 생겼다면 은행은 기꺼이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당신을 걱정과 부채로부터 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담보물이 있다면 은행으로 가라. 만일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이나 그 어떤 재산도 소유한 것이 없고 월급 외에는 맡길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금부터 하는 경고를 평생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절대 광고에서 보이는 대부 업체에 손을 벌리지 말라. 광고에서 그들은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물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법을 엄격히 지키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업체라고 해도 은행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높은 위험과 회수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대부 업체라도 거래를 하기 전에 은행부터 찾아라. 상담을 요청하고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한 신문사는 러셀 세이지 재단이 도입한 엄격한 규정에 따르는 대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나는 그 조사팀에서 일하던 더글러스 러튼이라는 사람을 알았다. 그는 지금 유어라이프 잡지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러튼은 가난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남용 사례를 말해주었다. 당신의 머리털을 쭈뼛 세울 만한 이야기이다. 처음 빌릴 때 $50에 불과했던 빚은 상환할 때쯤이면 300에서 400달러가 되어 있다. 급여를 압류당하며 직장으로부터는 해고를 당한다. 상환이 불가한 경우 고리 대금업자들은 감정사를 집으로 보내 가구들을 감정한 다음 모조리 쓸어간다. 소액의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금을 갚지 못해 5년 내내 이자를 내기도 한다. 과연 흔치 않은 일일까? 런트는 이렇게 말했다. 캠페인을 하는 동안 법원에는 관련 소송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판사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할 만큼 수없이 기소했고 결국 신문사에서도 직접 수백 건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숨겨진 가외의 합법적인 수수료 때문이었다. 대부 업체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돈을 빌리고 최대한 빨리 갚아라. 그러면 가장 적고 합리적인 이자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상환을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면 아인슈타인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상환액이 불어날 것이다. 런트는 부가금이 원금의 2000% 이상으로 불어나거나 은행의 이자율보다 500배가량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질병, 화재, 긴급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라.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모든 종류의 사고, 불행,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준다. 욕조에서 미끄러지거나 풍진에 걸리는 것까지 대비하라는 말은 아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여 큰 재난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비용은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작년에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해야 했던 한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가 퇴원했을 때 받은 청구서에는 단돈 $8가 적혀 있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건강보험에 있다. 혼자 남겨진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라. 만일 당신이 남겨질 가족을 걱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간곡히 청하건대 절대 생명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도록 하라. 없던 돈이 생긴 유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메리언 S. 에벌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명보험협회 여성과의 책임자로 뉴욕 이스트 42번가 60번지에 살고 있다. 그녀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여성클럽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현찰로 받는 대신 수입 형식으로 받는 지혜를 전파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받은 생명보험금 $20,000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빌려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업은 실패했고 그녀는 극빈해졌다. 또 한 명의 여성은 부동산 중개인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 보험금 대부분을 공지를 매입하는 데 썼다. 1년 안에 2배로 오를 것이라는 말에 넘어간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녀는 매입 당시 금액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땅을 팔았다. 또 다른 여성은 보험금으로 $15,000를 받은 지 12개월도 되지 않아서 자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연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다. 이런 비극을 예로 들자면 수천 개도 들 수 있다. 뉴욕 포스트의 경제란 담당 기자 실비아 S. 포터가는 레이디스 홈 저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여성의 손에 남겨진 $25,000의 평균 수명은 7년도 채 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세터에이 이브닝 포스트는 한 사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조언을 구할 은행원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여성 유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접근한 영업사원의 번지르르한 말에 넘어가 무모한 투자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날릴 수 있다. 어떤 변호사나 은행원을 붙잡고 물어도 수두룩한 예를 들어줄 것이다. 아내나 남겨진 아이가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희생과 절약 정신으로 알뜰살뜰 모은 돈을 모두 날리고 살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역사상 가장 현명한 금융가였던 J.P. 모건의 방법을 따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는 총 16명에게 재산을 남겼다. 그중 12명은 여성이었다. 그가 과연 현금을 남겼을까? 아니다. 그는 그 여성들이 평생 매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신탁하였다.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쳐라. 유어 라이프 잡지에서 언젠가 읽은 적이 있던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를 기고한 스텔라 웨스튼 터틀은 어린 딸에게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 일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은행에서 여분의 수표책을 받아와 9살짜리 딸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매주 용돈을 받았고 받은 용돈을 은행에 예금하듯 엄마에게 맡겼다. 그리고 몇 푼이 되었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써서 돈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딸아이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돈을 다룰 때 생기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만일 당신에게 학교에 들어간 자식이 있고 돈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이 환상적인 방법을 강력히 추천한다. 필요하다면 부엌에서 부업을 시작하라. 만일 현명하게 소비에 대한 예산을 짠 뒤에도 돈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야단을 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이다. 둘째, 가외로 부수적인 수입을 낼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뉴욕 잭슨 하이츠 83번가 3709번지에 사는 넬리 스피어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1932년 그녀는 혼자서 방이 3개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명의 자식들은 결혼했다. 어느 날 약국과 소다수 판매점을 겸하는 한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눈물 겨울 정도로 형편없는 파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집에서 직접 만든 진짜 파이를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스피어는 이렇게 회상했다. 요리를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조지아에 살 때만 해도 항상 하인을 고용했었기에 파이를 10몇 개씩 구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파이 2개를 구워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나는 이웃 여자에게 어떻게 사과 파이를 굽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과 파이 하나와 레몬 파이 하나를 구워 납품했고 상점의 고객들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상점은 다음날 파이를 5개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점들과 작은 식당들에서도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아 나는 1년에 5,000개나 되는 파이를 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부엌에서 혼자서 말이지요. 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년에 수천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스피어의 파이 주문은 그렇게 점점 늘어나 그녀는 결국 가게를 차려 여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파이와 케이크, 빵과 롤을 만들었다. 전쟁하는 동안 사람들은 1시간씩 가게 앞에 줄을 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사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가게에서 일했지만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일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모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집을 잃은 빈자리를 일이 대신 채워준 것이지요. 스피어에게 요리를 잘하는 다른 여성들 가운데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오라 스나이더 부인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녀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메이우드라는 인구 3,000명의 도시에 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부엌에서 재료비 10센트로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이 병이 들어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녀는 경험도 기술도 없는 가정주부였다. 자본도 물론 없었다. 그녀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달걀 인자와 설탕으로 사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가서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에 1페니를 받고 팔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매일 집에서 만든 사탕을 들고 여기 있을 테니 내일도 동전을 가져오렴. 첫 주에 그녀는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삶의 새로운 열정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은 물론 아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걱정할 시간은 없었다. 메이우드 출신의 차분하고 자그마한 가정주부였던 스나이더 부인은 겁도 없이 시카고라는 큰 도시에 가서 자신이 만든 사탕을 팔겠다는 야망을 키웠다. 그녀는 길에서 땅콩을 팔고 있던 이탈리아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일 뿐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그의 고객들은 사탕이 아닌 땅콩을 원할 것이니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사탕을 맛보여 주었다. 그는 좋아하며 그녀가 만든 사탕을 팔기 시작했고 첫날부터 스나이더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다. 그로부터 4년 후 그녀는 시카고에서 첫 가게를 시작했다. 너비가 2.5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가게였다. 그녀는 밤이면 사탕을 만들고 낮이면 장사를 했다. 자신의 집 부엌에서 사탕 공장을 열었던 이 수줍은 많은 여성은 오늘날 총 17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5개는 번잡한 시카고 루프가의 자리를 잡았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다. 뉴욕 잭슨 헤이츠의 넬리스 피어나, 일리노이 메이우드의 오라, 스나이더는 재정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으로 자신의 부엌에서 임대료나 홍보비, 급료도 없이 시작했다. 이렇게 한다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어딘가 벌어진 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요리를 연습한다면 집 부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단지를 붙여 홍보해보라. 남는 시간에 돈을 버는 법을 다루는 책들이 있다.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문의하라. 성별에 상관없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다. 영업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방문 판매는 시도하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문 판매를 싫어하고 또 방문 판매에 실패한다. 절대 도박하지 마라. 나는 경마나 슬롯 머신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항상 신기하게 여겼다. 나는 바로 그 슬롯 머신을 놓아 돈을 버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조작된 기계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경멸한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막권업자 한 명도 알고 있다. 그는 내 수업의 학생이기도 했다. 그는 경마에 관해 모르는 게 없음에도 베팅으로 돈을 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어리석은 사람들이 60억 달러를 경마에 바친다는 것이다. 이건 1910년 당시 국가 부채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 업자는 경멸하는 원수가 있다면 경마에 끌어들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없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경마 정보지에 따라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식으로 베팅했다가는 조폐국의 돈을 다 잃어도 모자랄 것이다. 만일 도박해야만 한다면 최소한 똑똑하게 굴자. 확률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고? 오스왈드 자코비의 확률을 알아내는 법을 읽으면 된다. 그는 브리지와 포커의 권위자이자 최고 수준의 수학자, 통계 전문가이자 보험계리사이다. 이 책은 215장에 걸쳐 경마, 룰렛, 크랩스, 슬롯머신, 드로 포커, 스터드 포커, 콘트랙트 브리지, 옥션 피너클 그리고 주식에서의 과학적, 수학적 승률을 알려준다. 이 책은 도박으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작가에게는 어떤 반감도 없다. 그는 단지 모든 도박에서 당신의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 뿐이다. 그리고 그 수치를 본다면 힘들게 번 돈을 경마나 카드, 주사위나 슬롯머신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을 동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크랩스나 포커, 경마에 뛰어들 예정이라면 이 책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값어치를 할 것이다.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지 마라. 만일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재정 문제로 걱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웃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웃들은 부자들처럼 살지 못함을 걱정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귀족들처럼 살지 못해서 아쉬워할지도 모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일부 역시 그들만의 재정 문제를 겪었다. 하다못해 링컨과 워싱턴 역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면 일상을 해치고 걱정과 비통함으로 우리의 처지를 씁쓸하게 만들지는 말자. 자신을 소중히 대하자. 냉철한 태도를 지니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자. 우리가 미국을 통째로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3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곳의 침대에서만 잘 수 있다.